노인 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8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현재 중위연령은 44.3세, 불과 3년 뒤엔 고령 인구가 1000만을 넘고 12년 후엔 고령 인구가 17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60년, 그러니까 현재 20대가 60대의 중년이 되는 때엔 중위연령이 환갑이 넘는 나이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청년들은 본인이 노인이 됐을 때 본인 나이가 전 연령층에서 평균 나이라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현재는 유소년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29명이라면 2050년엔 유소년 100명당 456명이고 2070년, 그러니까 지금 20대가 70대가 되었을 때는 자기가 속한 노인이 620명인데 반해 유소년들은 100명밖에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이유는 출산율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2020년 0.83명으로 OECD 꼴찌입니다. 연간 출생아 수는 27만여 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래프와 같이 출산율 저하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가파른 상태인 것처럼 올 출산연도 역시 역대 최소치를 갱신 중인데, 이 추세대로라면 4년 뒤 출산율이 0.74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출산율이 0.52명으로 전시 상태에서도 만나기 어려운 출산율을 볼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더니 결국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현상, 즉 데드크로스로 인구 자연 감소가 일어나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결국 의료기술과 식생활,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기대 수명은 세계 수위를 다툴 정도로 올라가고 있고, 이전 베이비붐 시기를 거치며 고연령층의 인구 볼륨이 상대적으로 두터워 노인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출산율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현상 때문에 고령화 진행률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선진국 국가들이 대부분 그렇듯 부강해지면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너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로 인하여 2012년 전체 인구의 10%의 노인이 진료비의 3분의 1을 사용하더니 2020년 고령화율이 15.7%인 상황에서 이미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의 진료비 비율이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더욱 노인 인구 진료비가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2017년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 수급자가 52만 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75%나 받고 있었는데, 향후 고령화 추이로 볼 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 부담 의료비가 발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계 수위인 일본의 고령화 대비 그 속도가 2배 이상이나 되면서 향후 연금 수급자 또한 그 이상의 속도로 늘면서 연금 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부 예측에서는 2041년부터 적자 전환되어 연금 지급 목적으로 생산활동 인구의 세부담이 가중되더니 2056년에는 연금 재정이 고갈되어 급격하게 쪼그라든 생산 가능 인구의 당해 세금에 온전히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나랏빚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 파산과 같이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노인들의 급격한 증가로 국가 부양 부담은 훨씬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고령화율이 가파르게 증가하는데 노인 부양비는 이보다 더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코로나 시기를 대입하지 않아도 앞으로 불과 30년도 남지 않은 시기에 생산 연령 인구 1명당 부양 가능 인구 1명이 매칭되는 초유의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생산 가능 인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세부담을 지게 될 것이고,
이것이 어렵다면 국가가 막대한 부채를 지거나 감당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층의 증가로 대두되는 문제와 함께 또 다른 문제는 증가하는 노인 인구 대비 출산율이 더 낮아 인구 감소가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020년에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고 올해 처음으로 총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40년 후인 2060년엔 인구가 1000만 명이 넘게 감소하더니 이후로는 3000만 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 예상대로 가파른 출산율 감소로 불과 재작년에 인구 정점을 2028년으로 추정했으나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도 추정한 지 3년도 안 돼 예상과 달리 8년이나 앞서 인구 정점에 다다라 버린 상황입니다. 이렇게 완만한 감소가 아닌 급격한 인구 감소가 초래할 일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무기체계가 첨단화되어 있는 현대전이라도 결국 지상군의 진입을 통한 점령으로 전쟁의 승패가 최종 결정된다고 볼 때 세계 초강대국들로 둘러싸인 상황 속에서 국방력 약화가 매우 우려되지만 이야기가 길어지니 이는 잠깐 언급하는 선에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기사에 좁은 땅덩어리에 인구가 너무 많아 줄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단지 높은 인구 밀도로 경쟁 강도가 높고 주거난과 교육열이 심하다는 사실에 기반한 단편적인 생각일 뿐 여러 가지를 간과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내수 소비시장 규모가 17위로 인구 대비 나름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그 남아있는 인구조차 상당수가 비생산활동 인구인 노인이라면 총 소비 규모와 인당 구매력은 크게 쪼그라들 것이고 지금보다 내수시장 규모가 훨씬 작은 국가가 될 것인데, 국가 경쟁력을 더 향상시키거나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면 이전보다 훨씬 더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를 유지해야 할 테고, 과도한 수출 의존도는 세계 경기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체제를 만들 것입니다. 또한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해온 우리나라에서 내수가 취약해진다는 것은 기업 생산활동을 위축시키고 결국 인구는 줄었는데 고용은 더 줄어드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인구가 적은 나라가 고용률이 높고 인구가 많은 나라가 고용률이 낮은 건 아닌 것이지요. 또한 인구는 줄어드는데 그 작은 인구 비율에서도 비생산 비노동 인구가 지나치게 많다면 경제활력은 떨어지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빈곤층은 보다 많아질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가능 인구의 범위를 연장함으로써 생산가능 인구를 늘리고 동시에 지원받을 고령층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것입니다. 교육 수준, 경제 수준의 성장과 함께 출산율 저하로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에 노인의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은 일반적이지만 결국 저출산으로 인한 다가올 미래의 위기를 해결할 방법은 여느 선진국들처럼 완만한 감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출산율을 제고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일까요? 저출산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과거 기성세대는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기 어려울 정도로 가난했고 단칸방에서 생활하면서도 대가족을 이루고 키우는 모습이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못 먹어 굶는 사람이 흔치 않고 주거 환경도 훨씬 개선됐는데 왜 출산율이 저조할까요? 지금 젊은 층들이 이기적이라서 그런 걸까요? 급격한 경제성장과 산업고도와 함께 기존 기성세대와 지금 청년세대의 갭은 이 30년에 불과해도 각자의 성장기에 겪었던 주거환경, 식생활, 교육수준, 서양 문화 유입 수준 등 그 어느 것 하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되어 버렸고, 멀티미디어와 무선통신, 인터넷의 발달로 동네나 이웃마을이 아닌 전 국민 간 실시간으로 상호 비교나 관찰을 통해 생활 수준 등의 차이를 너무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도
너무 쉽게 느낄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하에 과거에도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농경사회에서 자녀를 통한 노동력 확보, 국가의 사회보장이 취약해 노인 부양은 온전히 자녀에게 의존해야 하는 현실, 그리고 후손이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전통적 의무감 등으로 많이 나왔지만 이제는 노동력 확보, 부모 부양, 제례 등 출산의 전통적 기능이 희석되었고 게다가 남성은 대를 이어야 한다는 전통적 당위성과 남성만이 바깥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시대적 배경하에 여성은 의식주를 해결하려면 결혼해야 하는 전통적 필요성이 소멸된 시대입니다. 산업화로 경작지마다 족벌 단위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시설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이 해체되면서 이제 의례 성년이 되고 적정한 나이가 되면 결혼하고 출산하던 전통적 관례와 사고방식이 점점 약화되고 결혼과 출산이 이제 선택의 영역이 되어버린 점을 저출산의 주요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가치관 문화가 변화버린 상황에서 아무리 국가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노인 인구가 지나치게 높아 국가 경쟁력이 상실될 것이라고 말해봤자 토지에 기반하여 노동력을 통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자신의 노후 및 사후를 위해 필요한 것이었으며 응당해야 한다는 공동체 내에서의 압박과 부모에 대한 복종이 당연시되었던 시대와 달리 출산해야 하는 특별한 동인이 없는 현 시대의 상황에서 지금은 자아실현과 자기만족이 우선시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희생이 크게 보이는 출산을 굳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이고 일부 전통적 가치관에 머물러 있거나 가정에 큰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 또는 가정을 삶의 만족을 주는 것으로 우선순위에 놓는 사람에게나 출산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실제 상당수 청년층의 온라인상 댓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출산을 생각하면 희생과 손해를 먼저 생각하고 이득이 크게 없는 일로 여기는 상황에서는 국가나 전체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개인이 출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것입니다.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인 퓨 연구센터의 조사에서 드러나듯이 인생을 의미있거나 만족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부분의 다른 조사 대상국과 달리 가족이라고 응답한 수치가 물질적 풍요나 건강의 순위에 밀려있는 상황이죠. 내 직업과 커리어, 돈보다 가족이 하순위인데 경력 단절,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장기적인 금전 손실 등을 감수하고 어떻게 결혼하고 애를 많이 낳길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자아실현과 자기만족이 우선하는 시대에 출산으로 인한 행복보다 희생이 먼저 보이는데 사회적으로 출산을 강요한들 동화될 리 만무한 것입니다. 이런 개개인의 인식과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던 다양한 예산 지원이 제공되어 봤자 몇 달 또는 몇 년 양육비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데 출산율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자체가 무리 아닐까요? 또한 민주사회가 발전하면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비혼, 비출산의 확대로 인한 1인 2인 가구의 무시 못할 수준의 증가로 정치적 표계산과 괴를 같이 하는 미니 가정에 대한 지원책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정부의 정책 지원과 비자녀 비혼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점점 개선되고 생활 여건의 지속 개선됨에 따라 결혼하지 않는 삶, 아이 없는 삶이 지속적으로 나아질 예정입니다. 어떤 기사에는 불안한 노후가 저출산을 부추긴다고 하는데 기혼자에게나 일부 해당되는 상황일 뿐 출산을 손해보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상황에서 노후가 보장되면 애는 더 안 낳는 것이 오히려 상식에 맞는 말일 것입니다. 이러한 주요 이유에 더하여 저출산의 사유로 들자면 바로 만원의 주범, 취업의 문제를 들 수 있겠죠. 교육열과 강한 경쟁 강도로 인하여 대졸자의 비율이 매우 높아
주변의 웬만한 젊은이는 대졸자로 학력만큼이나 직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육체적 노동에 대한 상대적 천시 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신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일자리라면 무직 상태로 캥거루족으로 지내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도 많다는 점이 취업률을 낮추고 결국 결혼과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세를 낳아 기르는 것은 경제적, 정서적 안정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양질의 직장은 취업할 곳 대비 취업자 수가 많아 취업이 힘든 상황입니다. 대학 졸업자는 매년 대략 60만 명인 반면 일자리는 최대 40만 개에 불과해 취업 대기자 수는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취직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 봉착해 있고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는 충분한 급여가 제공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출산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지요. 급여가 상대적으로 더욱 적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청년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주거비를 들 수 있습니다. 수도권 주택의 경우에 사회 초년생의 월급여가 3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한 푼도 안 쓰고 모아 산다고 해도 단순 계산에 무려 15년가량을 모아야 살 수 있을 정도로 급여 대비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중소기업의 급여로는 아이 키우기 힘들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 같은 문제는 당연하게도 수도권의 심각한 인구 밀집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운데 양질의 직장이 수도권에 몰려있고 편리한 광역교통망과 상업시설, 우수한 교육시설과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들어서며 수도권의 인구 밀집은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지방은 공동화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구 밀집으로 인한 경쟁 강도가 강화되면 지나치게 높은 교육비, 주거비, 생활비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데 이로 인해 젊은 세대들이 편하게 애 낳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거난을 해소한다고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에 지속적으로 1기, 2기, 3기 신도시를 조성하고 강남으로 연결되는 광역교통망을 만들기에 집착하고 있는데 이는 더욱더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가속시키는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밀집과 경쟁 강도의 증가, 취업난과 섞이면서 이제는 남녀 간의 생존 경쟁도 가중되고 결국 남녀 갈등이 유발되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상호 불신과 증오 감정을 토해내는 데 열중인 젊은이들이 많은 상황이고 결혼해서 애 낳고 옥신각신 손해보고 사느니 결혼하지 않고 내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며 편하게 산다는 청년층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인구 감소와 동시에 고령층 인구 비율이 증가하면 문제가 될 것을 알고 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225조 원을 쏟아붓고 현재는 연 4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왜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을까요? 놀이터 조성, 민간 보육시설 지원, 방범용 사회안전시설 설치 등 온갖 간접 비용을 다 끌어모아 저출산 비용으로 산출한 것이겠지요. 이러한 간접적인 지원들이 전통적 가치관이 사라지고 출산하면 희생과 비용이 먼저 떠오르는 세태 속에서 양육의 질이나 편의성의 제고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언정 출산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직접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내년부터 모든 출생아에 일시금 2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 한 달 알바 최저월급이 191만 원대. 진정 한 달 알바비 지원해주면 애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혜택과 무관하게 낳고자 했거나 낳은 사람에게는 없는 것보다 나으니 좋은 것이겠지만 절대로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생각이 없던 사람이 새롭게 아이를 낳을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전혀 없다는 생각마저 드는데 이게 출산율 중대를 위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위기 하는데 정말 아직 정신을 못 차린 듯한 위정자들은 변죽만 올리고 있습니다. 서울모구청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고 공공형 실내 놀이터, 공연장 등을 갖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만들자는데 이미 낳을 생각이 있었거나
낳은 사람에게나 영육 환경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 출산율 제고에는 큰 효과가 없는 정책이라는 걸 알고 추진하는 거겠지요. 물론 이러한 양육 환경 개선 노력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겠지만 새로운 출산 장려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지요. 매년 40조 원을 차라리 n분의 1에서 출생아 한 명당 5천만 원씩 주거나 한 가정에서 둘째 이상 낳을 시 1억을 준다고 할 경우 80만 명을 출산할 때까지 지급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방편이 차라리 훨씬 출산율 중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생이 필요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별다른 유익 없이 불이익으로 다가오는 시대에는 몇 푼의 지원과 인간에게 동물적 종족 보존 본능만을 기대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망상에 불과합니다. 과감하고 확실한 지원이 필요한 것이지요.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게 참으로 힘든 일이고 많은 희생이 필요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세종시의 출산율은 중요한 지원책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출산율은 1.29명으로 타도시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유는 주민 중 공무원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된 일자리, 직장 내 보육시설 및 경력단절 없는 육아휴직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 문화가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함의를 바탕으로 아이를 낳은 부모를 위한 별도의 체계화되고 확실한 물리적인 취업지원센터와 지원제도를 갖춰 무직자 부모나 저소득 직업의 부모가 양호한 일자리를 가질 때까지 취업교육 및 취업 알선이 이루어져 애를 낳으면 돈 버는 걱정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에서는 출산부모가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나 자립음으로 인한 일부담이 동료에게 가중되는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출산 가정이 많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 여러 지원 방안을 고안하되 일반 기업체의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되지 않도록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규모 사업체를 위하여 인근 여러 사업장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통합 직장 보육시설 등의 개설이 필요하고 출생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교육비나 문화비 지원책 등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주거보장을 위해 초장기 임대주택을 지원하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하여 저소득자용 임대주택이라는 꼬리표를 떼야 합니다. 초장기 저리 금융지원이나 무주택 부모에 대한 주택중개 등의 서비스도 적극 병행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 상대적으로 안정된 수입이 가능해지고 직장 내에서도 환영받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여기에 간접 지원이 아니라 출생아당 과감한 금전적 지원까지 포함된다면 애를 낳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한층 희석되지 않을까요? 아이는 돈 많은 사람이나 바보들이 낳는 것이다 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한데 이렇게 큰 이익이 될 만한 것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여 아이를 낳는 것이 똑똑한 것이다 또는 결혼하고 출산하면 많은 것이 딸려온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앞서 언급했던 인구 밀집으로 인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와 스마트한 신도시를 조성하여 수도권 인구 집중을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에 대한 전 국가적 경각심과 함께 이러한 직접적이고 확연한 해결책이 없이 이대로 고령화와 저출산율이 지속된다면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그리고 애를 낳기 어려운 사회환경으로 인하여 아이를 낳지 않기 시작한 세대, 젊을 때는 취업난에 허덕이고 가난했던 오늘날의 청장년층들이 3, 40년 후 미래의 노인이 되었을 때 그때의 청장년층들이 노인이 되어 있는 현재의 청장년층들을 부양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상대적으로 소수인 그때의 생산 가능 인구의 경제활동과 세금에 의존해서
국가가 사회보장을 하고 부양을 나서야 하나 2050년 정도면 생산활동 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금으로 기존의 사회간접시설과 국방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사회복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면 그때의 청장년은 월급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토해내고도 고령층 부양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거나 그때의 생산가능 인구의 조세 저항과 함께 세대 갈등이 극심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서두에 열거했던 의료비, 연금, 교통비, 주거생활 안정비 등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불행하게도 스스로 자녀를 낳지 않은 업부를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가 본연의 기능을 망각하고 출산율을 이대로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인구는 급속히 감소하면서 남은 인구 중에서도 고령층이 다수인 최악의 상황이 초래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보지만 내 미래의 삶을 국가만 의존한 채 믿고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미래의 삶은 각자 도생이 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엔 내 노년의 삶은 오로지 내 손에 의지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평균 수명은 연장되고 노년의 삶은 깁니다. 캥거루족에게 부모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으며 평균적인 급여생활자의 소득만으로는 길고 긴 노후를 안정되게 끌고 갈 수 없으며 자영업자는 고령화의 가속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력 축소와 인구 감소로 인한 내수경제 약화로 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고 파이어족을 꿈꾸는 이들은 생산 가능 인구 범위 확대로 고령에도 이를 쉴 수 없을지 모릅니다. 벌써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난한 노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합니다.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빨라 2050년, 불과 30년 후에는 이미 장기 불황에 빠져있는 일본 다음으로 전 세계 비공식 국가까지 249국 중 노인 인구 비율이 세계 2위가 되는 그때는 대책 없는 가난한 노인들이 더더욱 많아질 수 있고 이는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노인들 중 내가 껴있으면 안 되겠죠? 여태 긴 시간 동안 인구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그냥 이런 이슈가 있다고 단순히 소개하기 위해 얘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서론에 불과합니다. 여태까지 이야기한 이유는 바로 여러분 모두 경각심을 갖고 결국엔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전부터 그랬지만 지금 세태에는 더욱더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의외로 여러분들 주변엔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주식 투자나 하물며 부동산 투자 강풍이 불었던 근래에도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음 시간엔 그렇다면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